은퇴한 의학계의 거두 차민준 박사의 회고록 출판 기념회장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인 호텔 아래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대한민국 심장외과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의술의 거장 그의 은퇴를 아쉬워하는 의료계 인사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때였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뒤쪽 출입구에서 검은 상복 차림의 노파가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다. 초라한 행색의 여인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붉은 카펫을 밟으며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박은숙 68세. 8회 동안 그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아들을 잃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아들이 숨을 거둔 바로 그 시각이었다. 복수를 다짐하며 살아온 3000개의 아침, 그 긴 기다림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이곳에 섰다. 단상 앞에 멈춰선 박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 올렸다. 28 청년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내 아들 지훈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마이크 없이도 볼륨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8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심장과 간, 신장 각막까지 6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들었습니다. 차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차 박사님, 제가 8년을 조사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심장이 지금 당신 손녀의 가슴에서 뛰고 있더군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것만이라면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생명을 살린 일이니까요. 하지만 박은숙은 차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하객들이 벌떡 일어섰다. 경호원들이 박은숙에게 다가섰지만 차민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무슨 터무니없는 말씀을 박사님이 어떻게 교통사고를. 아니요, 교통사고는 연극이었습니다. 당신이 연출한. 박은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이 왜 사라졌을까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왜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갔을까요? 무엇보다 내 아들이 뇌사 판정을 받자마자 불과 30분 만에 당신 손녀와 조직적 합성 검사가 완료된 이유는 뭡니까? 마치 미리 준비하고 기다린 것처럼 차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증인을 찾았습니다. 당시 응급실 간호사였던 김수진 씨, 그녀가 모든 것을 봤더군요. 당신이 부하 의사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아들의 뇌사 판정을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을. 거짓말이다. 차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의사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지 빼앗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당신은 훌륭한 의사였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고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결국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죽어가는 손녀 앞에서 이성을 잃은. 박은숙이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8년 전 그날 밤 당신 손녀 하늘이는 심장이식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상황이었죠.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당신은 절박했습니다. 그때 내 아들이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침묵이 흘렀다. 차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수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박은숙이 돌아섰다. 진실을 밝히러 왔을 뿐입니다. 이제 세상이 판단하겠죠. 존경받는 의사 차민준이 정말 누구였는지. 그녀가 볼륨을 빠져나가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차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사실입니까?
정말 살인을 저지르신 겁니까? 마이크가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어졌다. 차민주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앞에 8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던 8살 하늘이 창백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부르던 아이, 그리고 기적처럼 나타난 뇌사 판정 환자.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꺼져가던 촛불 기적의 심장. 8년 전 2017년 3월 18일 밤 11시. 미래의료원 소아중환자실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다. 8살 차하늘이 에크모 기계에 의존한 채 가녀린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선천성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아이의 작은 심장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할아버지, 나 죽는 거야.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다. 차민주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니야, 하늘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살려줄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권위자인 그도 기증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하늘이는 1순위였지만 소아심장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원장님, 하늘이 바이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치의 정현수의 보고에 차민주는 비틀거렸다. 복도 창밖으로 봄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현수야, 정말 방법이 없는 거냐?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미 모든 병원에 연락했지만. 그때였다. 응급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원장님, 28 남성 환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차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혈액형은 B양성입니다. 하늘 양과 같은.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차민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응급실로 내려갔다. 구급차에서 막 내려진 청년이 보였다.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었지만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다. 뇌사 판정은 1차 검사 결과 뇌간 반사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2차 검사를 6시간 후에 조직적 합성 검사를 즉시 시행해. 응급의학과 과장 김태준이 놀란 눈으로 차민준을 바라봤다. 원장님, 아직 보호자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뇌사 판정 절차를 제대로. 내 손녀가 죽어가고 있다. 차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아, 제발 부탁이다. 김태준은 갈등했다. 의료윤리와 상사의 간절한 부탁 사이에서 그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새벽 1시 30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원장님, 조직적 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기적입니다. 차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복도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하늘이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보호자는 어머니가 오고 계십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지방에서 2시 15분 박은숙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아들의 싸늘해진 손을 잡고 오열했다. 지훈아, 엄마야, 지훈아. 차민주는 그녀를 지켜봤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 자식을 잃는 그 절망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박은숙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님, 지금 아드님의 장기를 기증하시면 6명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뇌사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박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이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훈 씨가 평소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셨더군요, 어머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차민주는 이미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서약을. 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영이 내민 서류는 급조된 것이었다. 박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새벽 4시 박은숙은 결국 장기기증 동의서에 서명했다. 우리 지훈이가 다른 사람 속에서라도 살아있기를 그것만이 위안입니다. 차민주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이 수혜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새벽 5시 수술이 시작되었다. 박지훈의 심장이 차하늘의 가슴으로 옮겨졌다. 8시간의 대수술 끝에 하늘이의 새 심장이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성공입니다, 원장님. 차민주는 수술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밤 그는 박지훈의 의료 기록을 다시 살펴봤다. 교통사고 현장의 사진들, 뇌사 판정 기록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에 블랙박스가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가해 운전자는 보험 처리 후 바로 출국했다. 차민주는 서류를 덮었다. 알고 싶지 않았다.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었다. 의심의 조각들. 박은숙은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아들이 숨을 거둔 바로 그 시각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방을 그대로 보존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사고 관련 서류를 최종 수령하러 갔을 때였다. 어머님,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가해자도 처벌받았고 보험금도 지급됐으니. 담당 형사의 말투는 너무나 사무적이었다. 박은숙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형사님, 혹시 블랙박스 영상은 없었나요? 아, 그게 가해 차량 블랙박스가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피해 차량도 블랙박스가 없었고요. 고장이요. 네, 운이 없으셨죠. 집으로 돌아온 박은숙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사고 현장 사진, 진술서, 보험 서류,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첫째, 사고 시각이 밤 11시 48분인데 병원 도착은 11시 59분이었다. 불과 11분 만에 119를 부르고 구급차가 와서 병원까지 이송했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둘째, 가해 운전자 최영식의 진술이 너무 단순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게 전부였다. 셋째,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금요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박은숙은 가해자 최영식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후였다. 출국 날짜를 확인해 보니 사고 일주일 후였다. 너무 빨랐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녀는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강남구 삼성동 사거리 CCTV가 여러 대 있었다. 관할 구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날짜 CCTV는 서버 오류로 저장이 안 됐네요. 서버 오류요. 네, 우연히 그날만 몇 시간 동안 작동을 안 했답니다. 우연, 너무 많은 우연들이었다. 박은숙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다. 아들은 그날 회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동료들의 증언이 달랐다. 지훈이는 그날 회식에 참석 안 했어요. 오후에 급한 전화를 받고 퇴근했죠. 전화요, 누구한테서? 모르겠어요. 표정이 심각했던 것만 기억나요. 아들의 휴대폰. 박은숙은 경찰의 요청에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 통화는 오후 4시 30분, 발신자는 비공개 번호였다. 미스터리는 깊어만 갔다. 박은숙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리고 2달 후 탐정이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최영식이란 사람 1년 전까지 실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캐나다 이민 비용으로 3억을 어디선가 받았더군요. 3억이요. 내 출처를 추적해봤는데
유령 회사를 여러 개 거쳐서 왔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웠지만 박은숙은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죽였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미래의료원 원무과에서 아들의 의료 기록을 다시 요청했다. 어머님, 이미 다 드렸는데 뇌사 판정 과정 기록을 자세히 보고 싶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네요. 일부 기록이 없어졌네요. 없어졌다고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은데 전산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시스템 오류였다. 박은숙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다. 그 누군가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때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김수진 응급실 수간호사였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밖에서 뵐 수 있을까요? 병원 근처 카페 김수진은 주변을 살피며 말을 시작했다. 그날 밤 저는 응급실에 있었어요. 지훈 씨가 실려왔을 때. 네.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원장님이 직접 응급실에 내려오셨거든요. 그것도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박은숙의 눈이 커졌다. 도착하기 전에요. 네, 마치 누가 올 줄 알고 기다린 것처럼. 그리고 뇌사 판정이 너무 빨랐어요. 보통은 최소 6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를 하는데 그날은 김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1시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원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죠. 서둘러야 한다고. 왜 서둘러야 했을까요? 원장님 손녀가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날 밤 수술이 진행됐어요. 박은숙은 숨이 막혔다. 아들의 심장이 차민준의 손녀에게 갔다는 사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저 혼자 증언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김수진이 작은 USB를 건넸다. 그날 응급실 내부 음성 녹음이에요. 저도 무서워서 혼자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계속 진실을 찾으시는 걸 보고. 박은숙은 USB를 꼭 쥐었다. 8년의 의문이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은숙은 녹음 파일을 들었다. 차민준의 떨리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다. 태준아, 제발 부탁이다. 내 손녀가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원장님,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 아니냐. 박은숙은 주먹을 쥐었다. 생명, 그래. 당신에게는 당신 손녀의 생명만 중요했겠지. 내 아들의 생명은 그저 장기를 제공하는 도구일 뿐이었겠지.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존경받는 의사, 죄 많은 할아버지. 회고록 출판 기념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차민준은 자택에 집거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의혹을 보도했다. 심장외과 권위자의 추락, 차민준 살인 의혹, 진실은 같은 제목들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차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는 손녀 하늘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16살이 된 하늘이는 건강하고 밝은 소녀로 자라났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문을 열고 들어온 하늘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차민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한 소리 해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차민준의 가슴이 무너졌다. 하늘아, 할아버지를 믿니?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하늘이가 나간 후 차민준은 고개를 묻었다. 좋은 사람,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을까? 40년 의사 생활, 그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 돈이 없어 수술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했고 의료 봉사도 수없이 다녔다. 동료들에게 존경받았고 제자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밤 그는 의사이기 전에 할아버지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현수 교수였다. 원장님, 병원에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민주는 벌떡 일어났다.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의무기록실과 전산실을 뒤지고 있었다.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차민준 원장님이시죠? 젊은 검사가 다가왔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김정우 검사입니다. 박지훈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그건 저희가 판단할 일입니다. 일단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차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검찰청 조사실 김정우 검사는 서류를 펼쳤다. 8년 전 3월 18일 밤 박지훈 씨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원장님이 응급실에 계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우연이었소. 우연치고는 시간이 너무 정확합니다. 박 씨 도착 10분 전에 응급실에 나타나셨더군요. 차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뇌사 판정 절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1시간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내셨죠. 손녀가 위독했소. 그래서 한 청년을 죽였습니까? 나는 죽이지 않았소. 김정우 검사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최영식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사고 직후 최영식에게 3억이 입금됐습니다. 추적해보니 원장님과 연결된 의료재단 계좌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나간 돈이더군요. 차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오. 정말 모르셨습니까?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다. 김태준 전 응급의학과 과장이 들어왔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차민준을 바라봤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태준아. 저는 다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있었던 일들을. 김태준이 검사에게 진술했다. 원장님은 박지훈 씨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차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무슨 소리냐? 이미영 코디네이터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조직이 맞는 사람을 찾아 사고를 위장했죠. 원장님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도 나중에 눈치채셨잖아요. 그런데 침묵하셨죠. 차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김정우 검사가 말했다. 차민준 원장님 직접적인 살인 교사는 아니더라도 사후 은폐와 증거 인멸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민준은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차민준은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아내와 딸 그리고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딸이 울며 달려왔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차민주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지훈 씨를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이용했다. 하늘이를 살리기 위해. 하늘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아버지, 그럼 나는. 그래, 너의 심장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것이야. 하늘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16 소녀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었다. 차민주는 손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책상 위에는 40년간 받은 상장과 감사패들이 놓여 있었다. 인술대상, 의료봉사상, 생명존중대상, 그 화려한 타이틀들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박은숙 여사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편지를 씁니다. 그날 밤의 공모자들. 이미영은 제주도 작은 펜션에 숨어 있었다. 박은숙의 폭로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태준이었다. 미영아, 나 태준이야. 왜 전화했어? 검찰에 자수하자. 더 늦기 전에. 자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하늘이를 살렸어. 6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하지만 지훈 씨는, 그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어. 전화를 끄는 이미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의 바다가 검게 일렁이고 있었다. 8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2017년 3월 18일 오후 5시. 이미영은 장기이식 대기자 명부를 보고 있었다. 차 안을 8살 심장이식 1순위 대기 중, 예상 생존 기간 일주일. 그녀는 원장실로 올라갔다. 차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원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기다리지 말고 찾는 겁니다. 차민준이 돌아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조직이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박지훈, 28살 건강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미영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 사람이 뇌사 상태가 되면 하늘이가 살 수 있습니다. 차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냐? 저는 원장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차민준은 그녀를 내쫓았다. 하지만 이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준을 찾아갔다. 선배 원장님, 손녀가 곧 죽어요. 알고 있어. 도와주세요. 무엇을? 이미영은 계획을 설명했다. 김태준은 경악했다. 미쳤구나. 그게 살인이야.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차피 장기기증 서약을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런 서약 없었잖아. 이미영은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원장님이 은퇴하면 이 병원은 끝이에요. 원장님의 명성으로 유지되는 병원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김태준은 고민했다. 그는 차민준에게 큰 빚이 있었다. 의대 시절부터 지원을 받았고 전공의 시절 의료사고를 무마해 준 것도 차민준이었다. 나는 못해. 하지만 모른 척은 할 수 있어.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미영은 최영식을 찾았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그에게 3억을 제안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할게요. 사람을 죽이라고. 아니에요. 크게 다치기만 하면 돼요. 거짓말이었다. 이미영은 최영식에게 특수 제작한 차량을 제공했다. 충격을 극대화하도록 개조된 차였다. 3월 18일 밤 11시 30분. 이미영은 박지훈에게 전화했다. 박지훈 씨, 미래의료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입니다. 네. 급한 상담이 있는데 지금 나오실 수 있나요?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박지훈은 호출에 응했다. 그는 언제나 선한 청년이었다. 11시 48분 약속 장소로 가던 박지훈은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그때 뒤에서 최영식의 차가 돌진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박지훈은 즉사하지 않았다. 뇌사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다. 이미영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였다. 병원 도착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김태준이 뇌사 판정을 서둘렀고 이미영이 서류를 조작했다. 그들은 차민준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처리했다. 아니, 정말 몰랐을까? 새벽 2시 차민준은 이미영을 불렀다. 지훈 씨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나? 이미영은 침묵했다. 대답해. 원장님은 모르셔도 됩니다. 차민준은 더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현재 제주도 펜션. 이미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차민준이었다. 미영하다. 원장님, 자수해라. 모든 것을 털어놓아라. 왜요? 원장님을 위해 한 일인데.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
너의 야망을 위한 일이었지. 이미영은 웃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욕심이 있었죠. 원장님의 신임을 얻고 싶었고, 이 병원의 실세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도 살았잖아요. 대가가 너무 컸다. 후회하세요. 차민주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후회한다. 매일 매순간 하늘이를 볼 때마다 지훈 씨가 생각난다. 이미영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김태준이 제주도로 내려왔다. 같이 자수하자. 싫어. 미영아, 우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야 해. 이미영은 김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선배도 후회해요. 매일 악몽을 꿔 지훈 씨가 나타나서 묻는 꿈 왜 나를 죽였냐고. 이미영은 가방을 쌌다 도망칠 곳은 더 이상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미영과 김태준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우리가 박지훈 씨를 죽였습니다. 검사실이 발칵 뒤집혔다. 이미영은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차민준 원장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한 일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나중에 눈치챘을 겁니다. 그리고 침묵했죠. 그것이 그의 죄입니다. 잔인한 진실. 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이미영과 김태준의 자백이 진행되는 동안 차민주는 박은숙을 찾아갔다. 비가 쏟아지는 저녁 그는 박은숙의 낡은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박은숙은 차민준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 올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들어오시죠. 작은 거실에는 박지훈의 사진이 가득했다. 유치원 졸업식, 대학 입학식, 첫 출근 날 환하게 웃는 청년의 모습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다. 차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드님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박은숙은 차갑게 웃었다. 알아요. 이미영과 김태준이 자수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했다는 것을 눈치채고도 외면했습니다. 차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박은숙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다. 차 박사님, 제가 8년 동안 알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무엇입니까? 우리 지훈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28살에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박은숙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미영이 왜 우리 아들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건강했고 젊었고 무엇보다 조직이 완벽하게 맞았으니까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 1년 전부터 이미영은 장기이식 대기자와 일치하는 일반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었더군요. 불법이었죠. 가중에서 우리 아들이 하늘 양과 가장 적합했던 거예요. 차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그럴 리 없습니다. 병원 전산실 직원의 증언입니다. 이미영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데이터를 빼갔다고요. 박은숙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박지훈이 군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 아들은 군 복무 중에 한 번도 휴가를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아원 봉사활동 때문이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갔죠. 차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런 아이였어요. 남을 돕는 게 좋아서 장기기증 서약도 정말 했더군요. 이미영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럼 네, 아이러니하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했던 아이인데 정작 자기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박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차 박사님, 당신들이 가장 잔인한 건 우리 아들의 선의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차민주는 오열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박은숙이 일어섰다.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당신과 병원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을 상대로.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은숙이 차민준을 똑바로 봤다. 하늘이를 만나고 싶어요. 차민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건 우리 아들의 심장을 가진 아이잖아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며칠 후 차민준의 집. 하늘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16소녀는 며칠 전 알게 된 진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아. 차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누가 오실 거야? 누구요? 내 심장을 준 분의 어머니. 하늘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싫어요, 무서워요. 하늘아, 그분도 피해자야. 초인종이 울렸다. 박은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하늘이를 보자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하늘이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 박은숙이 천천히 다가왔다. 건강하구나. 네. 학교는 잘 다니고.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가슴을 잡았다. 아, 왜 그래 괜찮아. 박은숙이 놀라 다가갔다. 가끔 이래요. 이상하게 슬퍼져요. 이유 없이.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가슴이 아파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박은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게 우리 아들이구나. 네. 지훈이가 비 오는 날을 좋아했거든. 비 오면 엄마 생각난다고. 하늘이가 박은숙을 바라봤다. 죄송해요. 뭐가? 제가 살기 위해 아들분이. 박은숙이 하늘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하늘이는 박은숙의 품에서 울었다. 처음으로 만난 두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았다. 할머니.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이 심장이 뛰는 동안 아들분도 살아있는 거죠. 그래. 제가 열심히 살게요. 아들분의 목까지. 박은숙이 하늘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차민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박은숙이 일어섰다. 차 박사님. 네. 민사소송은 진행할 거예요. 하지만. 박은숙이 하늘이를 바라봤다. 이 아이가 상처받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당신이 평생 속죄하며 사세요. 그게 우리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박은숙이 나간 후 하늘이가 차민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응. 저 이제 알았어요. 왜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차민준이 손녀를 바라봤다. 이 심장이 원하는 거였어요.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박지훈 아저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늘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저 꼭 의사가 될게요. 그리고 아저씨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심장이 기억하는 슬픔. 법원 앞 계단에서 박은숙은 판결문을 들고 서 있었다.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날이었다. 차민준과 병원 측은 3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어머님 승소하셨네요. 담당 변호사가 다가왔다. 이긴 게 아니에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박은숙은 판결문을 가방에 넣었다. 배상금은 전액장기기증 재단에 기부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은숙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그 중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하늘이었다. 하늘이는 혼자 그네에 앉아 있었다. 또래 아이들이 노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하늘아. 박은숙이 다가가자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할머니. 울었구나.
아니에요. 하늘이가 눈을 비볐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데. 제가 살인자의 손녀래요. 누군가의 심장을 빼앗아서 산다고. 박은숙이 하늘이 옆에 앉았다. 상처받았구나.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니야. 박은숙이 하늘이의 손을 잡았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하늘이가 갑자기 가슴을 잡았다. 또 아파. 많이 아프니. 아니요, 슬퍼요. 가슴이 슬퍼요.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상해요. 제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슬픔을 대신 느끼는 것 같아요. 박은숙이 하늘이를 안았다. 우리 지훈이구나. 네. 지훈이가 엄마를 알아보는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 잎이 흩날렸다. 할머니, 저 가끔 꿈을 꿔요. 무슨 꿈?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꿈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고 작은 방에서 밥을 먹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박은숙이 놀라 하늘이를 바라봤다. 그게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정말이요. 그래, 매주 일요일마다 해줬지. 하늘이가 신기한 듯 웃었다. 그럼 제가 아저씨의 기억을 꿈꾸는 건가요? 아니면 지훈이가 내게 보여주는 걸지도. 며칠 후 박은숙은 하늘이를 집으로 초대했다. 박지훈이 살던 방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기가 아저씨 방이에요. 하늘이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아저씨도 의학 공부를 했어요. 의대는 못 갔지만 혼자 공부했어.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하늘이가 책을 펼쳤다. 빼곡한 필기가 가득했다. 글씨가 저랑 비슷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필체가 닮아 있었다. 박은숙은 옷장을 열었다. 이걸 내가 가졌으면 해. 작은 나무 상자였다. 안에는 청진기가 들어 있었다. 지훈이가 중고로 산 거야. 의사가 되고 싶어서. 하늘이가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대봤다. 두근두근두근. 들려요. 아저씨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박은숙이 다가와 청진기를 함께 들었다. 정말로 지훈이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할머니. 응. 저 할머니한테 자주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그리고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할머니 손녀가 되면 안 될까요? 박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이 동생으로요. 그래, 그래, 우리 손녀. 그날부터 하늘이는 매주 박은숙을 찾았다.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지훈이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보 같은 아이였지. 바보요. 남 걱정만 하고 자기 것은 못 챙기는 바보. 하늘이가 웃었다. 저도 그래요. 친구들이 바보라고 놀려요. 그래, 너희는 닮았어. 어느 날 하늘이가 일기장을 가져왔다. 할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일기장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엄마가 보고 싶다. 군대에 있어서 못 가는 게 아쉽다. 다음 주 고아원에 가야 하는데. 박은숙이 놀라 하늘이를 봤다. 이거 내가 쓴 거야. 네, 근데 이상하죠. 전 군대에 간 적도 없고 엄마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박은숙은 일기장을 덮었다. 지훈이의 일기와 똑같은 내용이었다. 하늘아, 이건 비밀로 하자. 왜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나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다. 하늘이가 죽은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병원에서도 하늘이를 연구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심장 이식 후 기증자의 기억이 전이되는 현상,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하늘아, 검사를 받아보자. 차민준이 제안했지만 박은숙이 반대했다. 그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 거예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중요한 아이의 평온이 더 중요해요. 그날 밤 하늘이는 또 꿈을 꿨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박지훈이었다. 사고가 나던 그날 밤 전화를 받고 나가는 장면이었다. 미래의료원입니다. 급한 상담이 있어서요. 그리고 신호등 앞에 섰을 때 백미러로 보이는 검은 차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피할 수 없었다. 쿵! 하늘이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용서와 대가 사이.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다. 이미영과 김태주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차민주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적 처벌은 끝났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다. 차민주는 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명예롭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의 회고록은 전량 폐기되었고 의학 교과서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졌다. 어느 날 아침 차민주는 박은숙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안할 게 있어요.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2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늘이가 요즘 힘들어해요. 박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그만하세요. 저도 지쳤어요. 박은숙이 서류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박지훈 의료재단 설립 계획서였다. 뭡니까 이게? 당신이 평생 짊어져야 할 속죄예요. 박은숙의 제안은 간단했다. 차민준이 전 재산을 출연해 의료재단을 만들고 평생 무료 진료에 헌신하라는 것이었다. 재단 이름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늘이도 함께 할 거예요. 차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하늘이가요. 그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지훈이의 꿈을 이어받은 거죠. 박은숙이 일어섰다. 이게 제가 당신을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용서가 아니라 이용이겠지만. 차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야 해요. 박지훈 의료재단 설립식. 작은 강당에 100여 명이 모였다. 언론의 관심도 컸다. 살인 공모 의혹을 받던 의사가 속죄의 길을 걷는다는 스토리였다. 차민준이 단상에 올랐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한 청년의 죽음을 방조했고 그 죽음으로 제 손녀를 살렸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다. 이제부터 제 남은 생은 박지훈 씨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분이 꿈꾸던 세상 아픈 사람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박은숙이 앞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있었지만 무언가 다른 감정도 보였다. 엄마. 하늘이가 박은숙의 손을 잡았다. 어느새 하늘이는 박은숙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요. 그래도 벌은 받아야지. 하지만 박은숙도 알고 있었다. 복수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료봉사 현장. 강원도 산골마을 박지훈 의료재단의 첫 번째 무료 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아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차민주는 새벽부터 환자를 보고 있었다. 괜찮아, 이게 내일이야. 저도 도울게요. 16 하늘이는 간호 보조 일을 하며 할아버지를 도왔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다. 학생이 참 야무지네. 할머니 환자가 하늘이를 칭찬했다. 저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좋은 의사가 되겠네. 그때 응급 환자가 실려왔다. 농기계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빨리 지혈해야 해. 차민준이 응급 처치를 시작했다. 하늘이도 거들었다. 피가 튀었지만 그녀는 침착했다. 할아버지 심장이 이상해요. 하늘이가 청진기로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부정맥이에요. 차민준이 놀라 확인했다. 정말 부정맥이었다. 즉시 응급 조치를 취했다. 어떻게 알았니? 모르겠어요. 그냥 알 것 같았어요. 순간 차민준은 깨달았다. 지훈이 심장이 하늘이에게 의학적 직감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환자가 안정되자 하늘이가 밖으로 나갔다. 차민준이 따라 나갔다. 하늘아. 할아버지, 저 이상한가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의 심장을 가지고 남의 기억을 꿈꾸고 남의 재능을 물려받은 저. 차민준이 손녀를 안았다. 넌 이상하지 않아. 특별한 거야. 특별한 게 싫어요. 그냥 평범하고 싶어요. 하늘아, 내가 받은 건 심장만이 아니야. 사명도 받은 거야. 차민준이 하늘이의 어깨를 잡았다. 지훈 씨가 못다 이룬 꿈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그 마음, 그걸 내가 이어받은 거야.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 너는 두 사람 몫의 인생을 사는 거야. 저녁 무렵 박은숙이 진료소를 찾았다. 김치와 밑반찬을 가져왔다. 수고했어요. 그녀는 차민준에게도 도시락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약속 지키는 거예요. 박은숙이 진료소를 둘러봤다. 지훈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좋은 의사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하늘이가 대신 되겠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평온한 시간이었다. 엄마 내일은 어디로 가요? 하늘이가 물었다. 충북 산골이래. 거기도 의사가 없대. 저도 갈게요. 학교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기로 했어요. 박은숙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 대견하네. 차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함께할 수는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속죄의 청진기. 3년이 흘렀다. 박지훈 의료재단은 전국 25개 지역에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차민주는 70일의 나이에도 매일 현장을 누볐다. 원장님 좀 쉬세요. 젊은 의사들이 걱정했지만 차민주는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쉬면 지훈 씨가 쉴 수 없어. 그는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낡고 다른 청진기였다. 박지훈이 쓰던 것이었다. 박은숙이 허락한 유일한 유품이었다. 할아버지. 대학생이 된 하늘이가 진료소에 들어왔다. 의대 2년생 흰 가운이 잘 어울렸다. 오늘은 어디 실습? 소아과요. 아이들 진료 도와드릴게요. 하늘이는 이제 21가 되었다. 박지훈이 죽었을 때보다 더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노련한 의사 같았다. 진료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전라도 해남 어촌 마을이었다. 어르신 혈압약 꾸준히 드셔야 해요. 차민준이 팔순 할머니를 진료했다. 약값이 부담돼서. 여기서는 무료로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옆에서 하늘이가 아이를 보고 있었다. 얘가 열이 나는데 왜 그런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늘이가 청진기를 댔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할아버지, 이 아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뭐? 차민준이 달려와 확인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의 징후가 보였다.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해. 수술이 필요할 거예요. 하늘이의 진단은 정확했다. 마치 심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차민준과 하늘이는 바닷가에 앉았다. 할아버지, 저 요즘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뭐가? 아저씨의 마음이요. 환자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꼭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함. 하늘이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 심장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차민준이 손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제 박지훈과 차은을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존재였다. 하늘아,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뭐예요?
내가 못다한 속죄를 내가 이어줄 수 있겠니?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평생. 그때 전화가 왔다. 박은숙이었다. 차 박사님, 이미영이 출소했대요. 차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미영이 돌아온 것이다.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서울로 돌아온 차민준은 이미영을 만났다. 3년 만에 본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원장님, 왜 날 찾아왔나? 사과하려고요, 진심으로. 이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옥에서 매일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와서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하늘이는 보고 싶어요. 차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제가 살린 아이예요. 내가 죽인 사람의 심장으로 살아있는 아이지. 이미영이 흐느꼈다. 저도 속죄하고 싶어요. 차민준이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한 가지 제안하지. 해외 의료 봉사를 가라. 해외요. 아프리카든 남미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곳에서 평생 일해. 그게 내 속죄다. 이미영은 일주일 후 에티오피아로 떠났다. 그곳의 의료 봉사단체에서 일하기로 했다. 하늘이는 이미영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할아버지,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요? 차민준이 손녀를 바라봤다. 용서는 각자의 몫이야. 강요할 수 없어. 전 아직 못하겠어요. 괜찮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날 밤 하늘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가슴이 뛴다. 이 심장은 누구의 것일까? 박지훈 아저씨의 것일까? 나의 것일까? 아니면 이제는 구분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일까? 나는 두 개의 삶을 산다. 하나는 차하늘로서, 하나는 박지훈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가끔은 버겁지만 이것이 내 운명이다. 할아버지가 속죄하듯 나도 속죄한다. 내가 받은 생명에 대해,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 그리고 이 속죄가 언젠가는 구원이 되기를. 박은숙은 하늘이의 일기를 읽고 있었다. 하늘이가 보여준 것이다. 엄마 어때요? 넌 정말 우리 지훈이 같아. 그래요. 글 쓰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박은숙이 하늘이를 안았다. 고마워, 지훈이를 살려줘서. 제가 사는 거예요. 아니, 너희 둘 다 살아있는 거야. 한편 차민주는 병원 옥상에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청진기를 가슴에 댔다.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다. 지훈 씨, 그가 하늘을 향해 말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늘이가 의사가 될 때까지만.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전국의 박지훈 의료재단 진료소에서 동시에 무료 건강검진이 시작되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들이 차민준에게 인사했다. 제가 감사하죠. 차민준은 청진기를 들었다. 박지훈의 청진기였다. 이 청진기로 들리는 모든 심장 소리가 박지훈의 살아있는 증거 같았다. 두 개의 무덤, 하나의 심장. 10년이 흘렀다. 의사가 된 차하늘은 31살의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박지훈 의료재단 병원의 최연소 과장이었다. 그녀의 수술 성공률은 98% 기적의 손이라 불렸다. 차 과장님, 응급 환자입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불렀다. 8살 여아 선천성 심장 기형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늘이가 멈칫했다. 자신과 같은 나이 같은 병이었다. 기증자는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아이를 보러 갔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8살 소녀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엄마, 저 죽는 거예요. 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울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늘이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언니가 꼭 살려줄게.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팔순이 넘은 차민준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할아버지, 얘가 그 환자구나. 차민준이 아이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20년 전이 떠올랐다. 꼭 살려야 해. 네, 반드시. 사흘 후 기증자가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청년이었다. 하늘이는 수술을 준비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박지훈 아저씨.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도와주세요. 수술은 9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하늘이의 손은 정확했고 침착했다. 마치 누군가 인도하는 것처럼. 성공입니다.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하늘이는 수술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녀는 자신의 심장에게 말했다. 병원 로비에는 박은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78배 노인이 된 그녀는 하늘이를 보자 미소 지었다. 수고했어. 엄마. 우리 딸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네. 박은숙은 매일 병원에 나와 봉사를 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 엄마, 오늘 지훈 아저씨 생일이죠. 그래, 벌써 20회가 됐네. 두 사람은 병원 옆 납골당으로 갔다. 박지훈의 유골이 안치된 곳이었다. 아저씨, 저 하늘이에요. 하늘이가 말했다. 오늘도 한 생명을 살렸어요. 아저씨가 도와주신 거 알아요. 박은숙이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지훈아, 내 심장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아니. 그때 차민준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오세요. 박은숙이 차민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20회가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다. 지훈 씨, 차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곧 그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나면 사과할게요. 진심으로. 하늘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아직이에요.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로부터 한 달 후 차민준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화환도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한때 존경받던 의사의 쓸쓸한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박은숙이 왔다. 조의를 표합니다. 그녀는 차민준의 영정 앞에 절을 했다. 약속 지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관 옆에서 밤을 새웠다. 할아버지,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녀의 가슴에서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대답하는 것 같았다. 차민준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모든 재산은 박지훈 의료재단에 기부,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었다. 제가 죽거든 박지훈 씨 옆에 묻어주십시오. 평생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박은숙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그래요, 같이 있게 해드리죠. 차민준은 박지훈의 옆자리에 안치되었다. 두 개의 무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란히 누운 기묘한 풍경이었다. 1년 후 봄, 하늘이는 수술을 마치고 납골당을 찾았다. 박지훈과 차민준 두 사람의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다. 아저씨, 할아버지, 저 오늘도 한 생명을 살렸어요. 그녀는 청진기를 가슴에 댔다.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 심장이 뛰는 한 계속할게요. 박은숙이 들어왔다. 엄마, 우리 딸 또 여기 있네. 네, 매일 와요. 박은숙이 두 유골함을 바라봤다. 이제는 이해가 돼. 뭐가요? 왜 차 박사가 그랬는지, 손녀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박은숙이 하늘이를 안았다. 나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 같거든. 엄마. 그래서 용서는 못해도 이해는 해. 하늘이가 다시 청진기를 댔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심장은 이제 박지훈의 것도 차하늘의 것도 아닌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내 의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박은숙이 미소 지었다. 지훈이가 좋아하겠네. 그죠? 두 사람이 납골당을 나오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늘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10년 후 41살이 된 하늘이는 박지훈 의료재단 이사장이 되었다. 전국 100개의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에는 세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박지훈, 차민준, 박은숙. 원장님, 오늘도 응급수술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늘이는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박지훈이 쓰던 그 청진기였다. 수술실로 가는 길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오늘도 함께해요, 아저씨. 두근두근. 심장이 힘차게 대답했다. 20해 전 한 청년의 죽음으로 시작된 비극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되어 계속되고 있었다. 하늘이는 수술실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살려야 할 또 다른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다.